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우리 특강 교재 131페이지의 농지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은 우리 시험에 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농지법의 적용 대상으로서 농지와 농업인, 농업 경영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농지법에서는 소유, 사용, 보전에 관한 사항으로 농지법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두 문제 출제되더라고요. 우선 농지법과 관련되어 농지법의 적용 대상인 농지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십니다. 여기 농지는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른 식물의 재배지를 농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 농지 개량시설은 저수지나 농도 등을 농지 개량시설이라 하고 이도 농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를 농지라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농지법에서는 농지 전용 절차를 하여 농지 전용 협의,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여기 농지 전용의 전용은 용도 전환을 표현하는 것인데 세상의 땅은 딱 세 가지입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농지와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 나무 심을 수 있는 산지로 구분되고 있는데 원래 농지를 사용하던 땅을 다른 목적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농지 전용, 허가 등의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작물 경작지인 전답을 농도를 만들거나 수로를 만드는 데 사용한다고 하면 이것은 농지 전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답을 소를 키우기 위한 축사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것들도 농지 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작물의 경작지, 재배지, 농지 개량시설, 농축산물 생산시설 상환의 용도 변경은 농지 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 모두를 농지법에서는 농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농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지목이 전답 가수원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지 등으로 사용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앞서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재배지로 사용하게 되었을 때 그 사용 대상 토지가 지목, 전, 답, 과수원이라면 실제 농사에 사용되건 농사 안 짓건 관계없이 무조건 농지고요. 지목, 전답, 과수원 외에 지목대나 잡종지 등이 있거든요. 그런 지목대, 잡종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지 등으로 3년 이상 사용하게 되면 농지이고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인 때는 농지가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목, 전답, 과수원의 경우는 실제 경작지로 이용되건 아니건 관계없이 항상 농지라는 거 기억하시고 지목이 전답, 과수원 외 토지였을 때 경작 기간이 3년 이상인 때 농지이고 3년 미만인 때는 농지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지목 이하인 토지로서 형질 변경하지 않고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의 경우는 농지법상 농지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여기 형질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산지법에 따른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 등의 절차를 말합니다. 그러면 종전에 나무 심을 땅인 지목 임야인 토지를 산지 전용 절차를 밟지 않고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사용되게 되면 이때는 불법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지법에 따른 초지, 풀밭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농지법상 농지가 못 된다. 이 정도를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을 함께 보십니다. 현재 농업인과 관련되어서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농작물 등을 경작, 재배하는 자를 농지법상 농업인이라 표현합니다. 1000제곱미터는 아니지만 면적 330m 이상의 고정실 온실을 설치하고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는 농업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농지를 소유하지는 않았지만 1년 중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돈 벌어서 농지 구입할 수 있죠. 이러한 분들은 농업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농지 소유하고 그 농지를 경작지 등으로 사용하게 되었을 때 그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농업인, 고정실 온실과 관련된 시설 농업하는 자로서 그 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농업인이 되지만 이런 농지 없다 할지라도 1년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는 농업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축산업과 관련되어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여기 대가축은 소와 말을 말합니다. 중가축은 돼지를 말합니다. 소가축은 토끼를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2마리, 10마리, 100마리 이상인 경우는 농업인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 가금류라 하면 닭이나 오리를 키우는 것을 말합니다. 1000수 이상일 때, 그리고 꿀벌 10군 이상, 양봉과 관계된 경우는 농업인이 되고, 이러한 소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1년 중에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한 때는 농업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농업인과 관련되어 경작하는 기간이 1년 중 90일 이상인 경우는 농업인이고,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1년 중 120일 이상일 때 농업인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하십시오. 여기 농업에 종사함에 있어서 배추나 물을 재배하게 된다고 하면, 경작하게 된다고 하면 한 3개월 뒤면 수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농지법과 관련되어서는 농업기간과 관련되어 보통 3개월이라는 것을 다루게 되는데, 그러한 3개월을 고려해서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는 농지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농업인이 되게 됩니다. 반면 축산업과 관련되어서는 1962년도에 농지법을 최초 제정했을 때 대표적인 축산 대상은 돼지였거든요. 이 돼지의 가임기간, 새끼 돼지 볼 수 있는 것이 3월, 3주, 3일을 키우게 된다면 새끼 돼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3개월이라고 하면 대충 90하루에서 92일이 됩니다. 그리고 3주라면 21일이죠. 그리고 3일 더하게 된다고 하면 그 기간이 115일, 116일 정도가 되게 되는데, 그 116일과 가장 가까운 수치가 1년 중 120일이거든요. 그렇게 축산업에 종사하게 된다고 하면 농업인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 농산물 판매과 관련되어 농업인에 대한 판단인데, 여기 농업 경영을 통해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경우라면 농업인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 이상 농산물을 판매하게 된다고 하면 농업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4번과 관련되어서는 가락시장에서 농산물 사다가 판매하는 것은 농업인이 아닙니다. 여기 농업 경영이라 하면 농업인이 자경하거나 위탁 경영을 통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게 되었을 때 농업인이 되는 것이고, 취미생활로 농사 짓게 되는 주말 체험 용농과 관련되어서는 농업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인과 관련된 사항을 저렇게 살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줄 것이 있습니다. 현재 농지는 경작지 또는 재배를 사용하는 것을 농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작지 재배를 사용하지 않지만 계량시설로 이용하게 되었을 때 저수지 만들거나 농로수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농축산물 생산시설, 축사나 버섯 재배사 등을 만들고 이용하는 것이 있다면 이러한 모두를 농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특별히 경작지와 관련되어서는 지목이 전답 과수원에 해당되게 되면 농사 짓건 농사 짓지 않건 관계없이 항상 농지가 된다는 것 이해해 주시고, 지목 전답 과수원 외에 토지로서 실제 경작지나 재비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 농지법상 농민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경작기간, 재비기간이 3년 이상일 때 농지법상 농지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농지에 제외되는 것으로서 조경 목적 특제한 조경, 관상용 수목이라고 하면 농지가 되질 않습니다. 특별히 조경이나 관상용 수목을 식재한 경우라면 농지법상 농지가 되지만, 여기 조경 목적이라면 보기 위해서 심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 공부하시면서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는 건축물 건축할 때 조경해야 되죠. 그런 목적으로 나무 심는 것이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조경용 수목이 되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농지법상 농지가 되질 못합니다. 그리고 전답 과수원의 토지로서 경작 재배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농지법상 농지가 못 됩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임야를 경작지 재배로 향하면 농지가 아니고 초지인 경우에도 농지법상 농지가 되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된다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농지는 농지법에 따르게 되면 농업인만 소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는 있지만 농지는 경작유지 원칙에 따라 농업인이 소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자, 그리고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실 온실에서 경작 재배하는 자, 그리고 이런 농지는 소유하지 않았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기간이 1년 중 90일 이상인 자가 농업인이 되게 됩니다. 사실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농지 대장이라는 것이 농지법상 존재합니다. 작년까지는 농지 원부였지만 지금은 농지 대장으로 표현을 개정했는데 이 농지 대장의 작성 대상이 되는 것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소유한 때만 농지 대장의 작성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한 자들이 농업인이 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축산업과 관련되어 대가축은 2둑, 중가축은 10둑, 소가축은 100둑, 가금류는 1000수입니다. 그래서 대가축을 제외하고는 10배씩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양봉하게 되면 직분을 사육하게 되었을 때 농지법상 농민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중 120일 이상, 여기 120일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새끼 돼지와 관계된 것이죠. 축산업에 종사한 자, 농업 경영을 통해 생산한 농산물을 연간 100만 이상 판매하는 자가 농지법상 농업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 토대로 지문 정리하십니다. 우리 교재 132페이지입니다. 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재배지로 실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이다. 만약 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식재한 재배지는 농지법상 농지인데 이게 조경, 보기 위해 심어놨다고 하면 이것은 농지법상 농지 범위에서 배제시킵니다. 그래서 이 조경 목적이란 말이 없을 땐 그때는 농지지만 이 조경 목적이 들어가게 된다면 농지에서 제외시킵니다. 2번입니다. 지목이 답이고 농작물 경작지로 실제 이용되는 토지의 개량 시설에 해당되는 양, 배수 시설의 부지는 농지에서 제외된다. 지목 답이고 농작물의 경작지로 실제 이용되는 토지, 그 토지의 개량 시설, 농도나 수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량 시설도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2번 드린 겁니다. 3번입니다. 6개월 이상 미국을 여행 중인 경우 농지 소유자는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없다. 여기 위탁 경영은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영하기 곤란할 때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지법에서는 농지에 대한 위탁 경영, 이와 비교하여 자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민이 직접 농사 짓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위탁 경영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농지에 대한 임대차와 그리고 농지에 대한 대리 경작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탁 경영은 농지 소유자가 지금 당장 직접 농사 짓기 곤란할 때 전문가 등에게 일 맡기는 것을 위탁 경영이랍니다. 농지 소유자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차의 경우는 농지 소유자가 농사 질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리 경작은 휴경 농지일 때 시군 구청장이 대리 경작자를 지정하게 되는데 농지 소유자는 지금 당장 자경할 마음 있다 없다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전문가에게 농업 경영을 맡기는 것을 대리 경작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자경은 농업인이
스스로 농사 지을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자경이라고, 위탁경영은 자경할 마음은 있지만 지금 상황상 농사를 직접 짓지 못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위탁경영이라고, 여기 임대차와 관련되어서는 농업 경영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을 임대차라며, 여기 대리경작과 관련되어서는 휴경농지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농업 경영할 마음 없습니다. 다만 이 대리경작과 관련되어서는 농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군구청장이 농사 잘 짓는 사람에게 농지를 맡겨 경작시키는 것을 대리경작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경, 위탁경영, 임대차, 대리경작 약간 이해하셨다고 하면, 이번에 농지 소유자가 농사를 직접 짓고 싶어 하는데 6개월간 미국을 여행 중이라고 하면 저 6개월 사이에 배추 2번 정도는 수확할 수 있죠.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위탁경영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특별히 농지법에 따르게 되면 3개월 이상 해외여행하는 경우에는 위탁경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라 했기 때문에 3번 틀린 겁니다. 4번입니다. 6개월간 대한민국 전역을 일주하는 여행 중인 경우 위탁경영할 수 있다. 없습니다. 여행과 관련되어서는 해외여행의 경우에만 위탁경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내 여행 중이라고 하면 요즘 KTX가 워낙 잘 만들어져 있다 보니 하루면 집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직접 농사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여행 중이라 할지라도 농사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 4번의 경우는 위탁경영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살펴보게 되면 어찌 여행 차별하는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하는 때는 위탁경영 할 수 있고 국내 여행하는 경우는 위탁경영 못하죠. 이런 것은 여행과 관련되어 차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교통사고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농지 소유자는 소유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다. 치료기간이 3개월 이상일 때 위탁 경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법과 관련되어 배추 등을 재배하고 수확하고자 한다면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농지법에서는 3개월과 관련된 기간을 다수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과수, 사과나무 등을 말하는 것이죠. 가지치기 등의 농작업에 1년 중 4주간을 직접 종사하는 경우는 위탁 경영할 수 있다. 이 4주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위탁 경영할 수 없습니다. 여기 1년 중 4주밖에 안 한다고 하면 위탁 경영 대상이 못 되는 겁니다. 그리고 7번입니다. 과수 원인 토지를 재해로 인해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게 된다면 농지와 관련된 개량 시설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전 농지를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7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농지는 농지법에 의한 경작지 재배시, 그리고 축사 같은 생산시설, 그리고 수로 농로 같은 개량시설을 농지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법상 농지 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번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7번은 옳은 지문으로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2장 농지 소유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 농지법에서는 농지 소유 상한제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경우는 농지 소유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저 농업인의 반대 개념으로 도시인을 생각해 놓습니다. 그래서 도시인이거나 비농업인의 경우는 농지 소유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는데, 상속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 바로 도시인, 비농업인이죠. 이들은 10,000제곱미터까지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8년 이상 농업 경영한 후 이농한 자, 이농한 순간 농업이 아닌 도시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비농업인의 경우는 이농 당시 소유한 농지 중에 10,000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주말 체험 용농입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개정된 사항으로 주말 체험 용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자 한다면
그 대상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입니다. 그래서 세대 구성 전부를 기준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 주말 체험 용농 이해이시고 1000제곱미터 미만 이해이신 겁니다. 여기 농업진흥지역은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현재 다양한 농지가 있는데 이런 농지 중에 농업 생산과 관련된 수확량이 많은 곳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농지는 보존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곳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시도의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확량이 낮은 곳, 농업 생산량이 저조한 곳이라고 하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지 않는데 이번에 주말체험 용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가 취득 대상이라는 것 파악하십니다. 그러면 다양한 농지 중에 시도의사가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면 이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 농업진흥지역 중에 농업진흥구역은 가끔 농지 중에 네모 반듯하게 잘 정비되어 있는 농경지 있거든요. 이러한 것이 농업진흥구역이고 이 농업진흥지역 외곽에 관계 수리시설과 관련된 시설이 갖춰지게 된다고 하면 이러한 곳을 농업보호구역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란을 보게 되면 이 계란에는 흰자와 노른자가 있지 않습니까? 저 노른자에 해당되는 것이 농업진흥구역으로 파악해 놓으시고 흰자는 농업보호구역입니다. 이런 흰자 노른자를 보호하고 있는 계란, 그게 농업진흥지역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저 계란에 해당되지 않는 농지라고 하면 농업진흥지역 아닌 농지이죠. 그래서 현재 주말체험 용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농업진흥지역은 안 되고 어디에만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4번에 관한 내용은 한번 읽어주시는데 농어촌 공사에 위탁하게 되면 임대하는 기간 동안에는 농지 소유 상한제를 초과하지라도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소유, 취득하고자 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파악해 놓습니다. 농지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우선 농취증,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내가 이곳에 무엇을 재배할 것인지 경작할 것인지 그러한 내용 담은 것이 농업경영계획서가 되게 됩니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주말체험 용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데에도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를 따로 제출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최근 개정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 주말체험 용농 목적으로 농지 취득하는 때 농업경영계획서나 영농계획서 따로 낼 필요 없다. 이런 식이라면 틀린 겁니다. 그리고 심사를 거쳐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이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은 것을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 첨부하게 되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증 발급 신청한 날부터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받는 때까지 원칙적으로 7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 농지증 발급 신청하고자 한다면 농업경영계획서라는 걸 내야 되죠. 저 농업경영계획서는 7글자이죠. 그래서 처리기간 7일 걸리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 안 하고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지 전용허가, 농지 전용 신고하고 농지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농사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농지에 주택을 만들거나 건물 건축하겠다고 농지 취득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하지 않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하게 되면 그때 처리기간은 4일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농지 중에 가끔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광명시흥지구 같이 신도시 만들 예정지로 알려진 곳이라면 정보 미리 발표하기 전에 정보를 얻은 사람이 농지에 투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농지에 투기가 성행하는 곳이라면 농지위원회
심의 거쳐 농지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까다롭게 할 필요 있죠. 그래서 7 곱하기 2에서 농지증 처리 기간은 그때는 14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농지증 발급과 관련된 기본적인 절차 저렇게 살펴놓으시면서 이제 농지지자의 수명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우선 발급 대상입니다.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지 소재지 관할하고 있는 시, 구, 연장에게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된다. 보통 시, 군,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군소 없이 읍장, 면장에게 농지증 발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농지법은 1962년도에 제정되었는데 군 지역, 저 군 지역의 면적은 서울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최근 올림픽 치러졌던 평창군이라고 하면 서울보다 면적이 1.2배 넓거든요. 그러면 그 평창군의 면적이 서울 면적과 비슷하거나 서울보다 더 넓은 곳이라고 하면 아마 군 관할구역의 한가운데 군청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1962년도에는 이런 군 단위 지역의 경우는 교통시설이 별로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저 하천이나 산을 지나야만 군청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고자 한다면 시간 많이 들 수 있죠. 그래서 해당 지역 농지 소재지 읍장, 면장에게 농지증 발급권을 허용하여 농지 소유권 이전을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해서 농지증 발급 관할관청은 시, 구, 면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군 구청장이 왜 아닌지를 파악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농지증 발급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나중에 농지에 대한 임대차와 관련된 효력 발생에 있어서는 시구 읍면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하시면서 농지법을 살펴주셔야 됩니다. 단설 함께 오십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게 되면 농지증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 시험에 출제하고 있는데 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함께 살펴놓습니다. 여기 농지증 발급과 관련되어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저 취득이라면 바로 승계를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승계에 있어서는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로 구분하는 것 아시죠? 여기 농지지자 증명은 농지 거래 시에 매매 시에 농지증을 필요로 하는데 여기 특정 승계 시에는 농지증의 발급 대상이지만 포괄 승계의 경우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 합병 시에는 농지증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런 승계와 비교되는 것으로서 원시 취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술 매립해서 농경지를 새로 확보하는 것, 시효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 자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농지증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농지증을 발급하는 것은 행정청이죠. 그래서 행정청이 국가 등의 공공이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자신이 농지 취득하게 되었을 때 자기가 자기에게 농지증 발급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농지 전용과 관련되어 사인이, 민간이 농지 전용하고자 한다면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 절차를 밟는 반면 행정청이 농지 전용하고자 한다면 농지 전용 협의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농지 취득하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이거나 또는 농지 전용 협의란 말 쓰게 된다면 국가가 농지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때는 농지증 필요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래 자기 소유의 농지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농지증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1번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자기가 자기에게 농지증 발급할 필요 없죠. 그리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포괄 승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농지증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담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여기 담보 농지란 말 쓰는데 이것은 농협이라고 하는 금융기관에만 인정되는 것이고 개인이 돈 빌려주고 그 돈 못 받았을 때
농지의 담보 설정하고 취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이 담보 농지 취득하고 소유하는 경우 이러한 것들은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농협 등에만 적용되게 되는데 1962년도에 저 농협은 사기업이었습니까? 공기업이었습니까? 공공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하여 농지증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공에 해당되는 농어촌 공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5번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공유수 매립법에 따라 매립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것 원시 취득이죠. 그리고 7번 토지 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여기 수용이라고 하면 수용 주체가 공공 행정청에 해당되기 때문에 농지증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8번 지나갑니다. 9번입니다. 농지 전용 협의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여기 전용 협의란 말 했다면 농지 전용 협의란 말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것은 행정청이 농지를 건물 건축할 목적으로 전용 절차 밟은 것이죠. 그래서 농지 전용 허가 신고는 비행정청이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용한 절차이고요. 농지 전용 협의란 말 쓰게 되면 이것은 행정청이 주체된다는 것을 파악하시는 게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10번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11번입니다. 농업법인의 합병, 포괄승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공유 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러면 농지를 2명 이상이 공동 소유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이미 농지증 발급받은 상태인데 이걸 쪼개는 것을 공유농지 분할이라 표현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농지증 필요 없죠. 본래 자기 것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최근 농지법을 개정하여 농지를 2명 이상이 공동 소유하게 된다면 최대 7명 범위 내 조례가 정하는 사람 수 이하로만 농지를 공유 형태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 공유 형태로 취득하고자 한다면 법이 정하고 있는 최대 인원은 몇 명이다? 7명. 그래서 행운이 필요하다 해서 행운이 필요에 대해서 숫자 7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공유 농지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 사람 수는 최대 7명으로 파악해 줍니다. 그리고 시효안성이라고 하면 원시 취득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14. 환매권자가 환매권 행사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원래 농지 소유자가 그 농지를 학교나 도로 만들겠다고 강제 수용당했는데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다면 환매권자가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이거 본래 자기 것 다시 취득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농지증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시구 읍면장은 한 필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자가 7인 이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농지증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개정된 농지법에 따르게 되면 한 필지의 농지를 공유 관계로 취득하고자 한다면 최대 7인까지만 농지증 발급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과 관련되어서는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절차입니다. 1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는데 우리 단서만 잠깐 보십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농업 경영계획서 작성하지 않고 농지증 발급 신청할 수 있다. 여기 농업 경영계획을 하면 농업인이 작용하는 것을 농업 경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농사 짓고자 한다면 농업 경영계획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파악해 놓으시고 1번입니다. 학교 등에 필요한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전문적으로 농사 짓는 거 아니죠. 경영계획서 필요 없습니다. 2번입니다. 농지 전용 허가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하고 농지를 소유하고자 한다면 농사 지을 목적으로 농지 취득하는 거 아니죠. 경영계획서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3은 그냥 보십니다. 농지개발 사업지구에 있는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개발될 곳이기 때문에 농지증 발급받을 때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지증 생략 가능한 곳과
농업 경영 계획서 생략 가능한 대상을 각각 살피시는데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농지 전용 협의 절차를 거쳤을 때는 농지증 필요 없는 것이고요. 농지 전용 허가 신고하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업 경영 계획서를 생략하게 되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위원입니다. 농지증 발급 절차는 7일입니다. 농업 경영 계획서 작성하지 않고 농지증 발급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의 경우는 14일. 그래서 농지증 발급과 관련된 원칙적 처리 기간은 7일인데 농업 경영 계획서 7글자이기 때문에 7일인데 이 농업 경영 계획서 만들 필요 없다고 하면 4일. 농지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라면 농지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거든요. 7 곱하기 2에서 14일로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한번 읽어 주시면 됩니다. 농지증 발급받아 농지취득 하는 자가 소유권에 관한 등기 신청할 때 농지증 첨부해야 한다. 그리고 3번 보존기간 관련되어 농업경영계획서 그리고 경영계획서 외 농지증 관련 서류에 대해서는 10년간 보존한다. 농지 처분 의무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농지 소유자는 다음에 해당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그 사유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지 않은 세대원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한다. 그래서 농지 처분 대상이 되게 되면 1년 안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읽어주시고 2번 살펴놓습니다. 농지 소유하고 있는 농업, 회사, 법인이 그 설립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지난 때 농업회사, 법인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농업회사, 법인과 관련되어 요건 충족하지 않았을 때 3개월 지난 경우는 농지 처분 대상이라는 것 파악하십니다. 3번 그냥 읽어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농지전에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가 농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는 농지 처분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농지 소유상은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판명한 경우에는 농지 처분 대상인데 이 5가지 농지 처분 의무 대상 중에 농업회사 법인과 관계된 3개월 농지 전용 허가 신고 받고 2년 이내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 소유 상한 초과한 때는 각각 농지 처분 의무 대상이고 이러한 때는 1년 내 처분해야 되죠. 그리고 2번 농지 처분 명령입니다. 시군 구청장은 다음에 해당되는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농지 처분 의무 대상이었을 때는 1년 안에 처분해야 되고요. 농지 처분 명령 대상이 되게 되면 6개월 내 처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2번을 먼저 보십니다. 농지 처분 의무 기간 내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는 시군 구청장은 농지 처분 명령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는 6개월 내 처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1번입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증 발급받아 농지 소유한 것으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농지 처분 명령 대상입니다. 여기 1번과 관련되어서는 작년까지는 농지 처분 의무 대상이었는데 법을 개정해서 저 1번의 경우는 바로 농지 처분 명령 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농지법과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었죠. 그래서 저 1번과 관련되어 농사 지을 목적 전혀 없는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증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면 농지 처분 명령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이런 경우 농지 처분 의무 대상이다. 이 말 나오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농지 처분 의무 대상인 때는 그 처분 기간은 1년인 반면 농지 처분 명령 대상이었다면 6개월 안에 농지 처분해야 되죠. 그에 관한 사항들을 좀 비교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3번은 농업법인과 관련되어 부동산업 영위한 것으로 부동산업 추천업소입니다.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여기 농업법인과 관련되어서는 농사 지어야 되는데 농사 짓는 것이 아니라 땅을 사고 팔고 이러한 것이 주된 목적인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농지처분명령 대상이 되는 것으로 밝혀놓습니다. 3번입니다. 농지에 대한 매수 청구입니다. 여기 매수 청구는 농지 사가라, 매수해가라 그것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농지 매수 청구 대상은 농지 처분 명령 받은 농지 소유자가 농지 매수 청구할 수 있고 그 상대방은 농어촌공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매수 청구권자와 그 상대방을 구분하시는 게 필요했고 여기 매수 청구권자는 처분 명령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청구권자이고 그 상대방은 농어촌 공사라는 것 밝혀놓습니다. 이렇게 매수 청구하게 되면 농어촌 공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후담부에 관한 사항은 그냥 봐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시지가는 우리가 공부하는 부동산 공법에 농지법에서만 볼 수 있고 다른 법률에서 공시지가 나오면 바로 틀린 것이죠.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처분명령과 관련된 효과로서 이행강제금입니다. 시군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감정가격 또는 개별 공시지가 중에 더 높은 가액에 100분의 25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이게 작년에 개정되었거든요. 작년까지는 이행강제금은 100분의 20이었습니다. 그걸 100분의 25로 개정했고 그 기준이 되는 것은 감정가격 또는 개별 공시가 중에 높은 금액이죠. 그래서 만약 저 이행강제금을 개별 공시가의 100분의 25 부과한다. 이러면 틀립니다. 감정가격 또는 개별 공시가의 더 높은 가격 100분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으로서 처분 명령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 명령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2번 원상 회복 명령 그냥 봐놓습니다. 그래서 처분 명령 받은 후 처분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때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이라는 걸 구분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행강제금 부과하게 되면 매년 1회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행강제금은 건축법과 농지법에 두고 있는데 건축법의 적용 대상 지역은 보통 도시지역이거든요. 이런 도시지역에는 회사 사는 사람들이 많고 1962년도에 제정되었을 때 그 당시 보너스가 1년에 2번 있었습니다. 설날과 추석 때.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 반복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는데 이 농지법이 적용되는 것은 농림지역, 농촌지역에 적용되거든요. 그 농촌지역에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것은 가을에 추수할 때 한 번 여유 있죠. 그래서 매년 1회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행강제금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 정리해 놓으시면 충분히 농지법과 관련된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르게 되면 농지 소유는 농업이면 할 수 있는데 한 필지 농지를 공유관계로 취득하고자 한다면 최대 7명까지 취득할 수 있죠. 만약 7명 초과하게 되면 농지증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농지 소유와 관련되어 비농업인 도시인의 경우는 농지 소유 상한제를 적용합니다. 농지 소유 상한제는 농업인에게 적용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상속한 비농업인, 8년 이상 농업 경영에 종사하는 후 이농한 자, 이들은 10,000제곱미터까지만 농지 소유할 수 있고 주말 체험 용도 목적이라면 전 세대 구성원 기준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말 체험 용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게 된다면 그 대상은 농업진흥지역 아닌 농지만 주말 체험 용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죠. 그리고 농지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 농지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농지증 발급 처리 기간 원칙적으로 7일입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하지 않는다면 4일, 농지위원회 심의 거친다면 14일 걸린다는 것을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농지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4개였습니다. 공공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래서 행정청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소유하고자 하거나 농지 전용 협의란 말 보게 되면 누가 농지 전용하는 것입니까? 행정청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용, 농어촌공사 담보농지 취득하는 때는 공공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농지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원시 지역과 관련되어 매립 농지, 시효 완성, 포괄 승계와 관련된 상속 합병, 그리고 원래 자기 소유 농지를 다시 취득하는 것으로서 판매권 행사와 공유농지 분할, 이런 경우는 농지증 필요 없죠. 그리고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서 이 농업경영은 농사 열심히 짓겠다고 하는 분들이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또는 연구단체에서 시험지 등으로 농지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증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농지 전용 허가 신고한 때는 농사 짓는 것이 아니라 건물 건축할 목적으로 농지 취득하는 것이거든요. 경영계획서 작성할 필요 없죠. 그리고 3번 1500 미만이라는 것과 4번 우리 자료에서 못 보셨지만 경사율 15% 이상입니다. 이러한 경사율이 15% 이상이라고 하면 급히 경사 친 것으로서 비가 오게 되면 물이 흘러내릴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곳은 농사 짓는데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5번 그냥 보십니다.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주택공사가 소유하는 공공비축 토지. 그래서 장래에 다양한 개발 사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땅을 주택공사가 소유하는 경우라면 그 소유 대상이 농경지라면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농지 처분 의무 함께 보셨습니다. 농지 전용 허가 신고한 후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농지 처분 의무 대상이죠. 농지 소유 상한제 위반하면 농지 처분 대상이 되게 됩니다. 농지 처분 의무 기간은 농지 처분 의무 기간은 1년이라는 것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러면 농지 처분 명령을 함께 보시는데 농지 처분 의무 기간 중에 농지 처분하지 못했다면 처분 명령 대상이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증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하게 되었다면 처분 명령 대상이죠. 이런 처분 명령 대상자는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청구권자는 처분 명령 대상자이고 농어촌공사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농지 처분 의무 대상자는 매수 청구는 없습니다. 농지 처분 명령 대상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죠. 매수 가격은 공시가라는 것 다시 한번 보십니다. 그리고 농지 처분 명령에 불응하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는데 감정 가격 개별 공시자 중에 높은 가격의 25%를 이행 강제금으로 부과 징수하며 매년 1회 부과 징수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내용 토대로 136페이지 함께 살펴놓습니다. 상속에게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면 농지 소유할 수 없다. 도시연도 농지 상속받을 수 있죠. 그래서 1번 드린 겁니다. 2번입니다. 공유농지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증 발급해야 한다. 공유농지 분할의 경우는 자기 땅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로서 농지증 발급 대상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농지증 발급과 관련되어서는 농지증 생략하는 것으로서 농지 취득, 이 취득에 해당되지 않다면 농지증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정 승계와 비교되는 포괄 승계인 경우 상속 합병입니다. 농지증 필요 없었죠. 그리고 원시 취득에 해당되게 되면 농지증 필요 없습니다. 시효 완성, 공유소유 매립이죠. 그리고 농지증 발급하는 행정청 등의 공공이 농지 취득하는 때는 증명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농지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는
농증 필요 없는데 공유농지의 분할로 농지 취득하는 경우는 원래 자기 것이죠. 이런 경우는 농증 필요 없는 사유가 됩니다. 3번입니다. 공공단체가 연구지로 사용하기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하여 시구 읍면장에 농증 발급 신청해야 한다. 여기 연구지 사용하게 되면 농사 짓는 목적 아니죠. 전업적으로 전문적으로 농사 짓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경영계획서를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경영계획서 작성 생략 대상과 농지주자의 수명 생략 대상을 각각 비교해서 구분하시는 게 전통적으로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인데 최근 일부 사항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한번 살펴놔야 될 겁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주말처럼 영농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증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여기 주말처럼 영농을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취득하고자 한다면 농지증 발급받아야 되죠. 그래서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다. 4번 틀린 겁니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5번입니다. 농지 소유 상한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소유 농지 전부를 처분해야 한다. 상한제를 위반한 땅만 일부 처분하는 것이지 전부 처분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농지 처분 의무 기간은 6개월 이내이다. 1년이죠. 농지 처분 명령일 때 6개월, 농지 처분 의무 대상이었을 때는 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7번입니다. 농지 소유자가 시군 구청장으로부터 농지 처분 명령 받은 경우 주택공사에 그 농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농지 매수 청구와 관계된 사항으로 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하는 것이지 주택공사에 매수 청구하는 것 아니죠. 그래서 7번의 경우는 뻔히 우리가 알고 있는데 눈에 뭐가 씌면 급하게 지문 읽어보다 보면 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농어촌공사로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실수를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8번입니다. 군수는 처분명령 받은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처분명령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이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은 100분의 25의 산정 기준은 감정가격 또는 개별 공시자가 중에 높은 가격 25%이죠. 그래서 토지 가액이라는 말 쓰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3장 농지 사용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나갑니다. 1번 위탁 경영 제한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위탁 경영 제한과 관련되어 1번 그냥 봐놓으시고 2번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자 위탁 경영할 수 있죠. 그리고 4번 질병 등으로 작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상 등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 필요한 경우 3번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 2번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 3번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봐놓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보통 농지법에서는 3개월 놔야 되는데 분만과 관련되어서는 6개월 미만인데 위탁 경영할 수 있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 6번 봐주시고 특별히 자기 농업 경영과 관련되어 주요 농작업의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한 경우에는 위탁 경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중 30일 이상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대리경작과 관련되어서는 유유농지, 농사 짓고 있는 농지를 시군구청장이 농사 잘 짓는 전문가에게 농사 맡기는 것을 대리경작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만 보십니다. 시군구청장은 유유농지에 대해 농지 소유권자 등을 대신하여 대리경작자를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유유농지 경작하려는 자, 바로 대리경작자 제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게 되면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소유자가 신청해서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하거나
유유농지 경작하고자 하는 자 신청받아 대리 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대해서는 그냥 반없습니다. 그리고 기간입니다. 대리 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을 한다. 그래서 대리 경작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별도 결정할 수 있죠. 그리고 사용료에 대해서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수확한 날부터 2개월 이내 농지 소유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공법과 관련되어서는 기간을 보통 3개월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2개월입니다. 그러면 이 사용료 지급과 관련되어서는 공법 관계이겠습니까? 사법 관계이겠습니까? 대리경작자가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수확량의 10%를 지급하는 것은 사적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민법에 정하고 있는 기간 2개월을 적용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3번 임대차에 관한 사항 보십니다. 우리 농지법에서는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임대차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임대차와 관련되어 우리 2번, 3번 보십니다. 상속으로 농지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8년간 농용을 하고 있는 자가 이농한 경우, 이러한 경우는 농지 임대차 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5번, 6번입니다. 농지 전용 허가 신고, 농지 전용 협의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라면 농사 지을 목적 없죠. 대신 목적한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는 해당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그리고 2번과 관련되어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그리고 5번과 관련되어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임대차 할 수 있다. 그리고 3과 관련되어서는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가십니다. 다만 요즘 농지 임대차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우리가 함께 보시는 이 정도를 시험에 자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지 임대차와 관련되어서는 농지법 인정하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임대차 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농지를 임대차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데 1번 서면 계약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등기가 없는 경우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 관할하는 시구 읍면장에 확인받고 그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 발생한다. 그래서 확인받고 인도한 날 다음 날 효력 발생한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3번 계약갱신과 관계된 사항으로 한번 봐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입니다.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고 이모자의 경우는 8개월 이내로 하며 다년생 식물 재배지의 경우는 5년 이상으로 한다. 그래서 임대차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모작이라는 예의 조건 붙게 되면 8개월 이내입니다. 다년생 식물 재배지라면 5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기간에 관한 사항을 저렇게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저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법이 정하고 있는 기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번, 2번 그냥 봐놓습니다. 그리고 3번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4번 그냥 보십니다. 5번, 6번 그냥 보시는데 우리 농지 임대 사유 중에 국외 여행 3개월 이상 국외 여행하는데 임대차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경우는 농지 임대차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사유로 농지를 임대차 하게 된다고 하면 그 농지 임대차 기간은 법정 기간 이상 3년 이상을 합니다. 국외 3개월 여행 가게 되었을 때 농지에 대한 임대차 가능하지만 한번 농지 임대차 하게 된다면 그 농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이 되는 것이고요. 반면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농지에 대한 임대차 가능하죠. 그때 농지에 대한 임대차 하게 되었을 때 치료 기간만 농지에 대한 임대차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 2년짜리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6가지 사유와 농지 임대 가능 사유를 비교하게 되었을 때 이 6가지에 해당되게 되면 농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 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지 사용과 관련되어 대리 경작에 관한 사항 보셨습니다.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입니다. 별도 정할 수 있죠. 그리고 사용료에 대해서는 수확일부터 2개월 이내 수확량의 10%를 농지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되죠. 그리고 임대차, 계약 등에 관한 사항으로 서명계약 봐주시고 효력은 시구 읍면장이 확인하면 그 인도한 다음날 효력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 임대차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이모작이라는 말 붙게 되면 8개월 이내, 다른 생물 재비제라고 하면 5년 이상이죠. 그런 법정 기간 미만으로 농지 임대차 할 수 있는 것으로 6가지 함께 보셨는데 여기에 구개영 3개월 없죠. 임신 없다.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 토대로 오답 지문 함께 봐나갑니다. 1번입니다. 대리경작 지정은 휴경 농지를 경작하려는 농업인 등의 신청 있을 때만 할 수 있고 직권할 수 없다. 직권으로도 가능하죠. 그래서 1번 드립니다. 그래서 대리경작자 지정은 시군, 구청 직권을 하거나 휴경 농지 경작하려는 농업인 등의 신청으로 대리경작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대리경작 기간은 3년이고 이와 다른 기간 따로 정할 수 없다. 별도 정할 수 있죠. 그래서 2번 드린 겁니다. 3번입니다. 농지 소유권자를 대신하여 농지 소유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만 지정할 수 있고 임차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 지정할 수 없다. 임차권자 대신할 대리경작자 지정할 수 있죠. 4번입니다. 유유농지의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이었습니다. 그 농지 소유자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 사용료로 지급해야 한다. 수확한 날부터 2개월 이내였죠. 그래서 100분의 10과 수확일부터 2개월 이내 토지 사용료 지급할 것, 이 정도를 구분해 놓습니다. 5번입니다. 70세 이상 농업인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 넘는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70세 이상이 아니라 65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령 표현에 있어서 이상이나 많이 나오게 된다면 앞에 나오는 것이 그대로 일치해야 되죠. 그래서 5번과 관련되어 임대와 관계된 사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농지 임대차 계약은 등기 있어야만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등기 없어도 시구 읍면장이 확인하고 인도하면 그 다음날 효력 발생하죠. 그래서 6번 틀린 겁니다. 7번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유지 관할하는 시구 읍면장에 확인받고 해당 농지 인도받은 경우 그날부터 제3자의 효력 발생이다. 그날이 아니라 다음 날이죠. 그래서 7번 틀린 겁니다. 8번입니다. 농지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에 임대차 기간은 10년 이상을 해야 한다. 농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모작이면 8개월입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등은 다년생 식물 재배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그 농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5년 이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8번 틀린 겁니다. 9번입니다. 임대인이 취약을 이유로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농지에 대한 임대차와 관련되어서는 농지의 임대차와 관련되어서는 3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취약, 질병, 치료, 선거로 공직에 취임된 경우에는 또 농지의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번과 관련되어서는 3년 미만도 가능하다는 것 밝혀 놓습니다. 그리고 10번입니다. 임대인이 질병을 이유로 농지를 임대하였다가 같은 이유로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경우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을 해야 된다. 여기 질병을 이유로 농지 임대했다가 갱신하게 된다면 이 질병은 농지의 임대차 기간과 관련된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9번, 10번과 관련되어서는 임대차 기간에 대한 3년 미만으로 약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장 농업진흥지역입니다. 여기 농업진흥지역과 관련되어서는 1번 지도이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림부 장관이 하겠습니다. 승인 받아 농업진흥지역 지정한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권자는 지도지사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은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농림부 장관이 승인하기 전에, 농업진흥지역 지정 승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되는데, 이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죠.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적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곳이라고 하면 농업진흥지역 지정하기 전에 미리 국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한적인 개발 가능하기 때문에 국장과의 협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번,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하는데,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은 비개발 용도인 녹간농자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고,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 141페이지 보시게 되면 농업진흥지역의 구분으로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라고 하는 이런 곳에 계란, 달걀, 이 계란이 농업진흥지역이고요. 이 계란에는 노른자와 흰자 있죠. 저 노른자에 해당되는 것은 농업진흥구역이고 흰자는 농업보호구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대한 구분, 저 정도 해놓으시는데,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봐놓으시고,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의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농업보호구역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농업진흥지역은 바둑판처럼 잘 정비되어 있는 농경지가 바로 농업진흥구역이고, 주변에 용수원 확보를 위한 저수 등이 있다면 농업보호구역이 되게 됩니다. 우리 계란으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가능하시죠? 그리고 2번, 농지 전용입니다. 여기 농지 전용과 관련되어서는 농지 전용 허가 관할 관청은 규모 크기 때문에 농림부 장관이고, 농지 전용 신고는 규모 작기 때문에 시군 구청장이 농지 전용과 관련된 관할 관청이 되게 됩니다. 우리 농지 전용 협의 기억나시죠? 행정청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한다면 농지 전용 협의 절차 거쳐야 되는데, 그때 관할 관청은 농림부 장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농지 전용 허가 협의의 관할 관청은 농림부 장관이고, 농지 전용 신고는 시군 구청장이 관할 관청이다. 그렇게만 보십니다. 그래서 3번 협의, 농림부 장관이 관할 관청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4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 승인 그냥 지나가시고, 비용 납부, 그리고 전용 허가 예외, 농지 전용 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만 보십니다. 농지 전용 허가 받았지만 농지법 등을 위반하게 되면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2년 이내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착공 1년 이상 공사 중단한 경우는 농지 전용 허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조치 명령에 위반한 경우는 필수적 취소인데, 농지 전용 허가 받고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아 조치하라 명령했는데 또 위반한 경우라면 이때 위반은 2번 위반한 것이거든요. 그런 두 번째 때는 필수적 전용 허가 취소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 토대로 지문 정리해 나가십니다. 1번입니다. 농림부 장관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존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지정한다. 농업진흥지역 지정권자는 지도지사이죠. 그래서 1번 드립니다. 2번입니다. 농업보호구역의 용선 확보,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진흥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게 밖에 있는 것이죠. 농업진흥구역에 용선 확보하고 토지를 보존하기 위해 농업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죠. 2번 틀린 겁니다. 3번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다만 특별시, 광역시,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특별시만 제외됩니다. 광역시의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3번 틀린 겁니다. 4번 지도의사가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아야 된다. 지도의사가 농업진흥지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농림부 장관의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이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이라면 농림부 장관은 승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농림부 장관의 협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승인권 되는 것 아니죠. 그리고 5번입니다. 농지는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라도 이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려면 농지전용 허가 받아야 된다. 불법으로 농지로 변경된 산지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게 된다면 제자리 찾은 것이죠. 이때는 농지전용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농지를 농업인 주택구조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부 장관에게 농지전용 신고해야 한다. 농지전용 신고의 관할 관청은 시군 구청장이죠. 그리고 농림부 장관은 농지전용 협의, 농지전용 허가의 관할 관청이지 농지전용 신고의 관할 관청 아닐 겁니다. 그래서 6번 틀린 질문이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법과 관련된 요약 그리고 오답점을 함께 보아 나가셨는데 예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대신 차분히 한번 봐놓으시게 된다고 하면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주요 내용 그리고 최근 개정사항 반영된 것으로서 이걸 한번 정리하고 내 걸로 해놓으시게 되면 본 시험에 크게 도움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